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일 일요일 글로벌 정치 경제의 깊숙한 내면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글로벌 인사이트의 진행자 김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외교 노선과 통화 정책이 급박하게 변하는 지금,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글로벌 뉴스를 역사적 맥락과 경제적 해안으로 명쾌하게 풀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통화정책의 변화와 외교적 갈등 역시 과거 인류가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돌파구의 현대적 재구성입니다. 오늘도 단순한 현상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흐름과 생존 전략을 흥미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사법체계에 거대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극단적인 갈등의 본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정안 통과는 해방 이후 사법 역사를 관통해온 검찰 권한 조정이라는 오랜 갈등의 정점입니다. 사법 권력의 집중과 분산은 국가 기틀을 잡을 때마다 반복되는 진통이죠. 조선시대 의금부와 사헌부의 권한 조정이나 근대 프랑스의 수사 기소 분리 논쟁과도 유사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움직임과 맞물려 정치적 긴장감이 한층 더 팽팽해진 형국입니다. 경제 소식도 뜨겁습니다. 7월 수출이 역대 두 번째 실적인 98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반도체가 호조를 이끌었는데요. 이에 발맞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하며 3년 반 만에 긴축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건 실물 경제의 뜨거운 열기와 통화 당국의 차가운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시기 급증하는 수출과 물가 압력 사이에서 통화 긴축을 단행했던 역사적 국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정부가 핵심 신산업에 20조 원 규모의 전략형 국부펀드를 신설하려는 것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움직임이죠. 다만 경남 양산의 기온이 사상 최고인 41.6도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라는 돌발악재와 내수 위축 우려가 금리 인상의 파급력과 어떻게 맞물릴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키이우와 모스크바 간의 외교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법무장관 지명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지지자 구제 기금 추진으로 위협하는 등 잡음도 심각한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19세기 미국의 역관제 논란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고 반대파를 강하게 압박하는 철저한 힘의 논리죠. 외교적으로 루비오 장관을 통해 평화 중재자 역할을 부각하는 동시에 내부 권력 기반은 당근과 채찍으로 강력히 통제하려는 트럼프식 양동 작전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수단 군사 정권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며 도덕적 명분까지 챙기려는 모습을 보면 대내의 카드를 아주 영리하게 배분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1.5%로 주저앉으며 둔화 우려가 커졌고 연준은 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미국 경제는 마치 1970년대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의 딜레마 초입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한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니 연준도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못하고 발이 묶인 거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시장의 하방을 받치는 강력한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의 존재입니다. JP모건이 예측처럼 향후 최소 2년간 기술과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익 성장이 경제의 구조적 둔화를 방어해내는 기묘한 양극화 국면이 지속될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필리핀의 황앤다오 주변 영해 기선 획정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공동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국방 현대화를 강하게 주문했는데요. 이 밀착 행보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영토 분쟁을 체제 결속과
국방력 강화의 도구로 삼았던 전형적인 강대국 외교의 형태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15차 5개년 계획은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앞두고 군의 기술적 고도화를 완성하겠다는 집념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마찰을 명분으로 삼아 내부의 군 현대화 속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인데, 이는 과거 냉전 시절 안보 위기를 고리로 군사혁신을 단행했던 강대국들의 군사개혁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경제기술 부문에서는 중국이 8월 1일부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나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 분야를 포함한 488개의 국가 표준을 시행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 장비와 지능형 생체 로봇 수출도 크게 늘었는데 중국의 기술 자립이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거 19세기 독일이 영국의 기술 독점에 맞서 자국 규격과 품질 표준을 확립하며 신산업 주도권을 빼앗아왔던 표준 전쟁의 재판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첨단 반도체 제재가 거세지자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기술 표준을 선제적으로 제도화의 장벽을 치는 겁니다. 베이징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본사수에서 14년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모방을 넘어 표준 규격 제정자로 거듭나겠다는 무서운 야심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정보력 고도화를 위해 국가정보국을 출범시켰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접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반면 국내 대책에 치중하느라 2달간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부족을 비판받고 있으며 식품 소비세 인하를 두고도 여론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번 국가정보국 신설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은 과거 메이지 유신 시절 대외 정보망을 구축하며 제국 통치 체계를 다지려 했던 흐름의 현대적 변주이자 정상 국가화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진통이 큽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의 소비세 인하 계획을 두고 대체 재원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난타한 것이 대표적이죠. 구마모토현 규모 7.1 지진에 이어 아오모리현 해역의 7.5 강진까지 덮치면서 국내 재난 대응과 민생 달래기에 급급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적극적인 외교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다카이치 내각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경제금융시장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 증시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4% 넘게 폭등했고 미 재무부 베산트 장관의 메모에서 엔화 매수 항목이 포착되며 엔화 강세 개입 추측이 무성한데요. 이 변동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환율과 증시의 이 같은 급변동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전후의 달러화 추이와 유사한 정책적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1%로 동결했으나 매파적 평가가 나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 재무부의 개입 정황까지 유출되자 투기 세력과 당국의 수싸움이 극에 달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난기류 속에서도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박람회를 여는 등 구조적인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경 없는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5번째로 이란 소식입니다. 이란 당국이 과거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사형 및 자산 몰수라는 극단적인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영토 및 인프라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레드라인이라며 경고를 보내는데 이 이면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란의 이러한 고강도 사법 위협과 경고는 과거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미국을 대사탄으로 규정하며 극단적 대치를 벌였던 상징적 정치를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물리적 처벌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내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전 의지를 표명하는 일종의 비대칭적 심리전입니다. 이라크 총리의 이란 방문과 4건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전선을 공고히 다지려는 우방국 외교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환율과 금값의 심한 불안정 속에서도 이란이 중국 주도 상하이에서 설립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의 공식 창립 회원국으로 서명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제재 속에서도 첨단 기술 우방과의 협력은 이어가는 분위기군요. 아주 영리한 우회 전술입니다. 마치 냉전 시절 서방의 경제 봉쇄에 맞서 동구권 국가들이 독자적인 경제 상호조조 회의를 결성해 생존했던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환율과 금 시장이 출렁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미래 기술 연합체에 승선함으로써 기술적 고립을 막겠다는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현대기술 전시회 일정을 연장할 만큼 민간의 관심이 뜨거운 것도 기술 자립 없이는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이란 내부의 절박함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돌입을 고려하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최고 경계 태세를 갖추었으나 정작 구체적인 작전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논란입니다. 한편에서는 레바논과의 로마 평화회담을 준비 중인데요. 이 미묘한 균열과 평화협상의 병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러한 미묘한 엇박자는 과거 1956년 수에즈 위기 당시 동맹국 간의 정보 비대칭과 독자 행동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압도적 군사력을 지렛대 사마이란을 강하게 몰아붙이면서도 정작 전장의 최전선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주도권을 미국이 쥐겠다는 계산이죠. 이스라엘 역시 이에 대응해 로마에서 레바논과 평화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며 동맹의 그늘에만 갇히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적 출구를 모색하는 영리한 양면 게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표도 엇갈립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국방비 급증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나 중앙은행은 긴장 완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엇갈린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경제 체질의 중장기적 둔화와 단기적 시장 구제책의 기묘한 타협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은 전시 인플레이션과 국방 비용 조달 때문에 늘 재정 파탄의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IMF는 인력 부족과 공공부채 급증이라는 구조적 병폐의 경고 등을 켠 것이고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긴장 완화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내수 숨통을 틔워주려는 미봉책을 선택한 것이죠. 루프트한자가 이스라엘 운항을 대폭 늘리는 등 민간 시장은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극심한 폭염과 사회 내부의 종교적 갈등이 뇌관으로 남아있어 진정한 안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 세계의 주요 뉴스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다룬 복잡한 이슈들을 관통하는 오늘의 한 줄 평은 무엇인가요? 외교와 안보의 방패를 튼튼히 다지는 자만이 다가올 기술과 자원의 폭풍 속에서 부의 기회를 선점한다. 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거친 물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청취자 여러분도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평이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